네, 새해를 맞으면서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바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와 최근 정치권 흐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원장, 그리고 건국대 장성호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되니까 주요 일간지 언론사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신당, 아직 신당이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좀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십니까? 근데 아직 총선과 관련해서 네. 스타트 라인에 아직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은 피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열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을 아닌 그동안의 부동층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이 20%라면 저는 거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10%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철수 신당이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당에 포진될 신지 인사가 얼굴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봐야지 이것을 예측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거품이 껴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품이나 건가요?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껴있는 겁니다. 예.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선거의 구도가 이미 어느 정도로 확정적으로 그려졌다. 그동안에 연말까지만 해도 애매모호하던 예. 좀 답답했던 그런 여야 1대1 구도가 완전히 깨지고 최소한 3파전의 구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는 물론 거품도 있지만 안철수라는 개인의 리더십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 현상이 얼마만큼 커지느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는 3파전의 구도로 이미 구도가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당이 새로 만드는 이 과정, 새해 1월, 2월 두 달 동안에 내년 20대 총선의 모든 운명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안개 속이었던 그런 선거 구도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선거가 구도로 됐다고 봅니다. 이미 3자로 짜여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 어느 정도 신뢰성을 줄 수 있다. 이미 구도가 그런 예.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수도권에서 일부 여론조사 보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율에 육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천하 삼분지계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와 진보 이렇게 그 구별되는 지지층들이 지금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호각지세인데 지금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정도 올라온 것은 상당히 의외다. 그리고 예. 국민들이 생각보다 정치 불신이 강하다. 이런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과연 안철수 신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떤 그 제1야당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 정도 지지도가 올라온다면은 향후 한두 달 내에 추월하고 실제로 야권이 분열됐다기보다는 한쪽으로 힘쏠림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인재 영입도 하고 있고 체제 정비도 할 그런 상황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도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힘쏠림 현상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 안철수 신당이 다소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액면상으로 지금 나는 여론조사로서 이것을 3등분 했고 뭐 보수 진보 혁신 이런 식으로 중도죠. 중도 예. 혁신이라든가 이런 3등분으로 하는 3등분법은 저는 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1로 삼김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1로 삼김 같은 경우는 YS, DJ 그리고 뭐 JP라든가 3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역을 뚜렷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로 삼김으로 해서 경쟁을 한 것이고 지금 안철수 의원은 세력을 어디에서 지금 획득을 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가장 안전한 지역인 호남 지역을 놓고 3등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은 3등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연대 예. 구 동교동계가 일부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 신당이 또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기존 당원들이 일정 부분 있어서 가장 안전한 부분은 호남 지역을 3등분할 가능성은 있고, 이 부분 어차피 총선이 지나면 다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1대1 구도로 가지 않았을 때는 새누리당한테 필패할 경우가 온다면 이분들이 과연 그대로 갈 것이냐, 저는 이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연초에 한 5 예. 군데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칙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야권 분열 필패론이라는 법칙이 깨졌다. 이제는 야권이 분열이 아니라 분할할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야권이 전반적으로 그 지형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외연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넓어졌다. 그래서 네. 3분지계로 나눠졌더니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이 타격을 받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크게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일종의 다극화 현상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형을 더 넓혀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현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자면은 안철수 신당 쪽이 보수 진영 인사들까지 좀 끌어들이는 그게 네.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다는 점에서 너무 호의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바로 이제 네. 중도라는 거죠. 보수만 아니라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든 통합적인 정당이 바로 중도인 거고, 예. 그동안에 너무 한쪽으로 친노라는 그 진보의 국민들이 넌더리가 났지 않습니까? 너무 예. 심지어는 좌편향 좌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종북 정당이라는 이런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정당이 있었고, 반대로 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수구 정당이라는 그런 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는 제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3의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다렸었거든요. 계속 예. 연적으로. 그래서 선정비 신당이었나 이거나 저거나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중도를 표방하면서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표방한 그 철학이라든지 정치적인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삽시간에 공감대가 형성했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동안에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봐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진보가 어디입니까? 진보는 과거의 민주노동당의 후예인 정의당 정도를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똑같은 중도 보수라고, 원류가 똑같습니다. 원래 정당이 출발할 때부터. 그러나 지역으로부터 지역 패권으로 DJ부터 YS 이렇게 지역 패권으로 나눈 지역 패권 정당일 뿐이지 둘 다 저는 중도 보수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이념적으로 그런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디를 설 것이냐. 중도 지형이라고 하는데 중도 지형을 어디로 얘기하는지 그건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결국은 호남 지역을 나누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야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러지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권은 마지막에 가면은 합쳐야 된다는 네. 여론이 상당히 강할 저는 것이다. 그 죄송한데 하나 더 예. 어부질이 뭐니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치 공학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무슨 뚜렷한 리더십 있나요? 아니면 조직력이 있나요? 무슨 실제로 개인 재산에 무슨 돈을 내놓은 게 있겠습니다. 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런 반응을 일으킨 것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식상한 국민들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는 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 열망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여야 진보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진지하게 상당히 심도롭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김철근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장성호 교수님이랑 최진 원장님은 조금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특히 관건이 호남보다는 수도권일 텐데 수도권에서 최진 원장님은 안철수 돌풍이 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고 또 결국은 수도권 구도상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장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김 교수님은 이런 엇갈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우리가 이제 과거 예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는 예.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때는 1대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이게 처음 13대였는데요. 그때는 4당 체제였잖아요. 최초 여소야대가 됐고요. 14대, 15대, 16대까지는 집권 여당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과반을 갖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요. 17대부터 17, 18, 19대에는
집권당이 과반수를 넘는 그 여대 야소 그 국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17대부터는 거의 대부분 1대1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그럴 때는 집권당이 유리한 구도였고요. 13대부터 16대까지는 다당제 하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집권당이 한 번도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로 보면 야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연히 유리하다. 그래서 180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친노 주류도 야권 분열 프레임을 써서 신당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이렇게 분열시킨다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새누리당 180석 얻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우선 신년 초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안철수 신당이 1등한 곳도 있어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안철수 신당이 1등, 새누리당이 2등, 더불어민주당이 3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평상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40%가 넘는데 안철수 신당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30% 초중반부터 30% 중반까지밖에 안 나오는 많게는 10%, 적게는 7, 8%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동을 하고요. 네. 이 중도층과 그다음에 무당층이라 하죠. 무당층에서 상당히 안철수 신당으로 지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제1야당을 놓고 승부를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호각지세인 이 상황이 결국은 한쪽으로 힘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뭐 지금 야권 단일화가 될 것이다. 뭐 같이 할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당을 하는데요.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어느 정당이 야당 제1야당이 돼야 되는가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연히 힘쏠림이 날 것이고 그 힘쏠림을 받은 정당과 새누리당이 거의 1대1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신년 여론조사에 나온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여기에 맞불을 놓느냐 이런 걸로 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결국 인물 영입인데 네. 오늘도 기사가 나오는 게 김부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뭐 제안을 했다. 김부겸 의원 측은 또 고사했다 이러는데 그런 카드가 어떻게 좀 맞불 카드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표창원을 영입했고 1호 영입이죠. 의외로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부겸은 지금 고사 중이기 때문에 타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입을 하느냐가 하나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모든 정치판을 움직일 수 있는 태풍의 눈은 아시다시피 정치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입니다. 호남이 여론조사라든지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불리하고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보다 2배 이상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당, 안철수 신당이.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가 공천한 후보를 뽑겠느냐라는 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호남 지역이 자기 주자, 대권 주자고 누가 적잖아 했더니 안철수, 박원순에 이어서 문재인 대표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호남의 아성이 무너져버리면, 구멍이 뚫려버리면요,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그 영입을 한다, 어떻게 한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호남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장 확고한 지지 기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다만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호남 사람들이 그렇다면 15% 제도가 나오니 몽땅 다 안철수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후보 공천한 걸 보고 그때 가서 문재인이 어느 게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여전히 50%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문재인 대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정성 있는 파격적인 그런 영입이라든지 어떤 전략, 본인의 철저히 내려놓기를 보여준다면 아직도 반전의 기회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좀 해석하자면은 부산 쪽에 대구에 기반을 둔 김부겸 전 의원으로는 호남 민심 끌어안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효과는 보겠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효과를 힘들죠. 그거 하나로 호남 민심 움직인다면 진작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문재인 대표가 진즉에 예. 보궐선거 이후에 대표직을 사퇴를 했어야지 야권이 단일대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차피 그것은 이미 이제 물을 건너갔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뭐냐. 마지막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백의정권하면서 저는 뭐 대구 출마나 서울 종로 출마나 이렇게 해서 서울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물론 뭐 선대위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뭐 박승 총재라든가 여러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선대위는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문재인 대표의 지금 전략은 호남을 3등분해서 30%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뭐 반타작으로 해서 호남에 어떤 뭐 일정 무브 지분을 갖고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에 그동안 전통적인 열린우리당부터 지지층이 견고하게 이제 결집을 할 것이고 누가 과연 당원들이 결집력이 강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수도권 싸움의 승패가 네. 이제 담겨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신당이 급조된 신당이 과연 돌풍을 그렇게 20% 30% 정도 뭐 새누리당과 견줄 만한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박빙으로 가게 되면 각 당의 진성당원들이 뚜렷하게 결집하는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이 강한 세력이 어디인가 그것이 저는 승패의 관건이라고 봤을 때 선거가 가까울수록 당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도 당 대표를 하면서 당을 통합으로 가지 못한 실패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정말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새로운 한국 정치를 변혁시킬 뚜렷한 어떤 이슈를 던지면서 그것을 결집시킨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애매하게 중도를 지향하고 실용주를 지향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짧은 시간에는 통하기가 힘든 어떤 구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호남 3등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호남 3등분이 어떻게 된다는 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호남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신당 세력 간의 1대1 구도가 될 거고 실제로 뭐 이제 새누리당 후보 중에 뭐 유력 후보들이 몇 사람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조금 있는 거지 어떻게 3등분이 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수도권은 그러니까 결국은 새 정파의 싸움 아닙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이제 안철수 신당은 이름이 아직 안 정해서 안철수 신당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은 호남에서 제1당이 되는 야권이 결국 수도권에서 제1당의 표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왜 지금까지 제3당을 지향해왔던 많은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박찬종, 정몽준, 이인재, 문국현 이런 분들이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었지만은 결국 정당으로서는 지속되지 못하고 거품 포말 정당으로 사라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핵심은 지역 기반입니다. 지역 기반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이 결국은 야권 내 제1당 또는 통 크게 전체 제1당이 되는 이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호남의 지역 기반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중도 외연을 확고하게 넓힐 수 있는 많은 넓은 인재들 그건 꼭 나이 젊고 많고를 떠나서요. 많은 인재들이 등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용된 걸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2월, 3월 가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힘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신당 대 새누리당의 수도권에서 1대1 구도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호남 상등분이라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20% 컷오프를 하면 혁신할 때는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이 오거나 이런 것도 다 잘라내면 20% 아닙니까? 그럼 박지원 의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 영입을 할 때 부패 척결 낡은 정치 청산을 구호를 내세우고 그리고 인물 영입의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부패 막말 갑질 논란 있는 사람은 절대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내연 의원 광주에서 탈당 2호인데 이분이 과거에 막말로 인해서 국회 30일 정지를 당한 의원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별도의 세력이 된다. 별도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문재인의 카드가 뭐냐인데 지금 자꾸 나오는 게 있는 게 이선 후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선 후퇴론의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당무를 맡고 그리고 인재 영입은 맡겠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총선 선대위는 별도로 두겠다. 예. 거기 권한을 유임하겠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자칫하면 어정쩡한 이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선대위를 몇 명 구성해서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본인은 마쿠에서 섭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일 경우에는 이 선 대표 안 한 것만 못할 점만큼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안철수 현상이 결국 나중에 총선에 어떤 결론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나게 국민적인 폭발적인 민심이 표출됐다는 걸 직시를 하고 완전히 내려놓는 정말 내려놓는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모습,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지 적당하게 상황 모면을 경우는 훨씬 또 화만 키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죠.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그동안의 고민이 이제 김한길 전 대표였는데 김한길 대표는 탈당하는 쪽으로 거의 굳힌 것 같고요. 변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수가 된 것 같아요. 시기만 남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선 후퇴나 이런 카드가 어떤 내용을 봉합하는 카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당초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금 뭐 탈당할 것이라는 예.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뭐 다음 주 초에 뭐 탈당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한길 후보 전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3, 4, 5 이렇게 맞춰서 나올 네. 것이다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교동계 전체가 탈당을 할 것인가 여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박영선 의원 등이 신당행을 택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당이 큰 집을 지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점들이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더 이제 활용 점점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지금 강진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뭔가 활동을 재개하려면은 뭔가 신당의 이런 흐름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주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예, 다음 주가. 신당 이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서 대권까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신당은 안철수 의원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정당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 물론 이념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것이 야권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총선을 끝나고 손학규 의원 같은 분은 대선 지형에서 다시 이합 집산 과정에서 거중조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뭐 안철수 대표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안철수라는 상당히 비판적인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근데 떠나갔던 민심이 또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있는 상태 지금에서 이제 안철수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예, 달라졌다. 좀 예, 많이 예. 바뀌기 위한 예. 노력을 아주 처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역시 떠나갔던 참모들 또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예. 만난 거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정운찬 총리 같은 분이 충청도의 또 대망론의 일환을 포용한다면 훨씬 이제 안철수의 그런 폭 스펙트럼이라든지 영역이 전반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가 이제 상당히 예. 계속 관심거리입니다. 야당 얘기 저희가 좀 계속 해왔는데 조금 화제를 바꿨어요. 물론 이제 야당 신당 얘기가 워낙 크긴 한데 신년 여론조사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대권 주자 지지도인데 반기문 총장이 역시나 또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신당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도 결국 대권을 바라볼 텐데 근데 반기문 총장을 넣어서 돌리면 항상 반기문 총장이 1등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반기문 총장의 여론조사가 뭐 20%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10% 이상 좀 빠졌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청와대와 친박 예.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밀 수 있는 유력한 그 대권 후보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비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이 있는 해에 중원, 충청권의 어떤 그 맹주, 그러니까 충청권의 분위기를 좀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 총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 가지 여건을 본다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반기문 총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만지작거릴수록 총선에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연말까지가 이제 임기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면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과연 현실 정치에 실제로 뛰어들어서 대권 가도에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나오면 성공할 것인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고건 총리도 한때 그 엄청난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대선 후보 1위를 가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그 권력을 실제로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당내 세력이나 이런 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 이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리더십 부분은, 예. 하셨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한 예.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이제 자질 1호.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 1호가 아시다시피 이제 내공이라는 특이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 정치력. 내공.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험악한 정치판의 비바람을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이거는 아주 여전히 미지수고 과거에 많은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튼 좋든 간에 좀 과장하자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가장 고위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성공한 때문에.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들까지 노인들까지 상당히 로망이고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천만다행으로 해외에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의도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새로운 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마지막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끄는 상수 중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과 관련해서 반기문, 김무성 두 분은 새누리당 사실 쪽 성향인데 두 분 다 대선에는 뜻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권력 의지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권력 의지가 없고 그것을 쟁취할 어떤 의지가 없는데 여론으로서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새누리당 후보는 어차피 총선이 끝난 다음에 3선급 이상 중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뭐 과거처럼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아니 봅니다. 한 말씀 더 예. 하시면 언제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아니 명시적으로 본인이 분명히 그 동생을 답변을 통해서도 못했습니까? 했고 여론조사에 빼달라 그리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상당히 권력 의지가 많이 생겼다 있다는 그 보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반기문 총장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요. 뭐 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노무현 정부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노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하고 코드가 맞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가갖고 7, 8번씩 만나고 대부분 국민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더 많죠. 지금 그리고 정치 지형으로 볼 때는 야당으로 오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신당 대권 주자가 몇 명 있는데 거기서 모셔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많은 교감이 있는 비노 진영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신년 여론조사 얘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좀 정리하자면 총선 국면에서는 안철수 신당, 그 위에 대선 국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당 얘기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공천 룰 막바지 단계인데요. 정하는 거. 전현직 여성 의원에게 10% 가산점 주는 게 조금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정치 신인한테는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는 거고요. 여성한테 주게 되면은 과연 여성한테도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요. 이제 소수파한테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이 정치 이론으로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예. 하는데 흑인이라든가 여성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권위주의 정치 문화에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 우위의 어떤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리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여성한테 특혜라든가 공천 과정에서
특별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 제도적인 방안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또 여러 가지 또 오프라인 활동할 때 상당히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30% 공천 할당 그것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50대 50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누리당 집권당이니까 집권당 입장에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면 야당이라든가 다른 당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처음 정치를 입문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거는 뭐 동의하지만 예.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해서 많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분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또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래서 저는 잘 현직 여성 모르겠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신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이제 기득권 유지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여성 정치인, 여성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그 고단위 처방을 하지 않으면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 가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도 오히려 사실은 여야가 좀 협의가 잘 되는 어떤 그 구조라면은 여성 그 전용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 전용 지역구를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몇 개, 광역시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실제 여성들이 한 30%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당선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도 좀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성 전용 지역구만 계속 되면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지역구별로 좀 바꾸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걸 좀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성 의원,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내일도 새누리당에서 공천 룰을 다시 논의하는데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올해 신년에도 가장 큰 숙제가 선거구 획정론인데요. 정의국 회장이 8일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직권상정하면 결국 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좀 전망을 해주시죠. 뭐 직권 상정하기 전에 여야가 저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국회가 갈 때까지 지금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안 하지만 그러나 또 선거 기간이 되면 또 와서 또 투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은 투표의 어떤 노예라고 이렇게 칼 막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실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정의화 의장이 지금 꺼냈다고 봅니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12월 30일 이전에 여야당을 압박해서 그때 하고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이것을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은 참 이제 안타깝다고 봅니다. 벽도 들어서 여야가 또 합의도 안 하고 직권상정 올리면 또 그걸 부결시키고 하면 총체적으로 정치불신이 될 텐데 이것은 국회의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월 8일에 직권상정했다가 그 안이 부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선거 획정은 1월 중순, 하순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예. 없는데요. 현역 의원의 기득권 담합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여성 의원 가산점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맥락이 될수 너무 있겠네요. 심한 예. 경우고요. 어느 나라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19대 국회요. 정말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월 8일 날 지금 직권상정 예정이잖아요. 246대 현행 예, 기준으로. 현행 기준 246대 54로 이제 핵정안을 선관위에 보냈는데 이 선관위에서 핵정안을 가져오면 이제 1월 5일 날 행자위에서 뭐 상임위를 거쳐서 넘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새누리당이 지역구를 253개로 좀 늘리는 안을 얘기하면서 정의화 의장이 보낸 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화 의장이 보낸 안이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46대 54의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253개 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1월 8일 날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정치 신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8일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관위에서 사실상 불법 상태인데 봐준다는데요. 만약 선거운동 하고 다니다가 상대 경쟁자가 신고하면 그걸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이런 엄청나게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8일까지는 반드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우 원장, 그리고 건국대 장성호 교수,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세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